네, 반갑습니다. 그 의학사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맘쯤 되면 그 여러분 강의실에서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더 지금 악화되고 있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찍는 그 도구는 그 학교의 그 비대면 강의 촬영을 위해서 마이크로 스튜디오가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걸 사용해서 그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발표 과제를 네 파트로 나눠드렸는데 그것들 포함을 해서 영상을 네 개로 쪼개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내용들은 그 한국의학의과대학 역사와 그리고 건양의대가 이제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한국의 전문가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의사들이 전문가에 해당하는데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교육 정책이 어떤 흐름들을 갖고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의학 교육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과제를 내드렸는데 그 의과대학하고 의학전문대학원의 논쟁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의학교육의 그 사회에서 그리고 전문가한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우리 의료는 병원을 중심으로 커왔죠. 이제 왜 병원을 중심으로 커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과연 그 먼 미래에도 지금처럼 대형 병원 위주로 그 의료 체계가 그 만들어지고 나갈 것인가 한번 그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건양의대는 과연 지금 어떤 상태고 앞으로는 어땠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가치관 같은 것들을 그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한 걸 바탕으로 나름의 비전 같은 것들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의학교육 그 학제가 그 지금까지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왔는지 크게 이제 네 가지에 대한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이제 정식적으로 된 시점들을 보게 되면 그 일제 강점기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이때는 그 경성제국대학, 즉 일본인들로 중심이 되어 있는 육령제로 운영되는 의학부가 존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학 전문 병행체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6년은 거의 이제 일본인 중심이었고 4년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조선인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심이었죠. 그래서 생겼던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6년을 공부한 의사들은 제대로 된 의사이고 4년을 공부한 의사들은 마치 A급, B급으로 구분해서 차별하는 것처럼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이 이 해방 시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미국의 그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것들이 개교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그 의과대학 이 체제가 수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과거에 4년제로 있어서 B급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 공부를 왜 더 많이 해야 되느냐, 그게 꼭 필요한가, 이런 논쟁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6년제로 확제가 되죠. 그 중에 진료에 대한 지식, 그리고 술기, 이런 것들을 배우는 4년이라고 하는 것들 앞쪽에 2년을 붙이는 바람에 여기 이제 그 다양한 교양,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방식들로 워킹이 되어 옵니다. 이러다가 2003년도가 되면 이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 당시부터 90년대까지는 대학을 진학하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고등학교 총수 중에서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30% 정도가 4년제 대학을 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6년을 공부하는 그 의대 그리고 의사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많이 공부한 그리고 전문가 대접들을 받았고 의사라고 하게 되면 여러 지역 사회에서 그 리더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그 거의 75% 이상의 사람들이 4년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그 젊은 층들이 대학 4년이라고 하는 공부를 마치는 상태가 되게 됐죠. 따라서 고민이 생깁니다. 과연 전문가라고 칭하는 의사들 또는 뭐 법률 관계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과연 그 6년이라고 하는 공부만 해서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들이 생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식으로 4 플러스 학사 그리고 4년을 더 공부하는 그 전문대학원 체제들이 제한이 됩니다. 당연히 6년만 공부를 해도 의사가 되는 상황에서 2년을 더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베네핏들을 제공을 하죠. 뭐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들이 서울에 캠퍼스를 만들게 한다거나 하는 베네핏들이요. 그런 것들로 유도해서 27개 대학이 이 병행 체제라든가 아니면 전문대학 체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 하고 나서 굉장히 여러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양한 공부를 한 친구들이 의사가 되길 바래서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들었지만 이제 오히려 그 의학에 대한 사명감도 떨어지고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 전문과 위주로 이제 운영이 되는 부작용들이 발생하면서 2011년도부터는 대학이 학제를 자율로 선택하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 뒤로 그 27개 갔던 대학들이 속속 그 학제로 복귀를 시작을 했고 지금 그 2020년 상황에서는 40개 의대 중에 차의과대학만 의전원 체제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로 복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학전문대학으로 갔던 그 상황들을 뭐 대충 훑어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전문대학 체제로 운영이 됐던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4와 그 4 플러스 4 병행체제로 운영됐던 학교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차의과대학만 그 남아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당연히 건양대학교는 전환을 하지 않고 2 플러스 뭐 4 체제로 계속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뭐 지금 추세에 오히려 건강하게 맞는 상태가 아이러니하게 된 상황이 됐죠. 그러면 왜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진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반대했던 상황들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면서 그 의사, 그 의학 교육의 그 사회 그리고 그 세상이 기대하고 바라는 점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 4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공부한 친구들을 요구했던 것들은 2년 정도로는 소양이 부족하다. 즉 의사들한테 소양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예과 하게 되면 이제 그 의사 되는 것도 상관없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한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교육이 자연과학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측면들 때문에 다양한 학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의대에 받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죠. 반대로는 당연히 뭐 그 친구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이미 지금도 10에서 20% 정도 학사 편입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로 족하고 복수 전공도 그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의대 친구들이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그리고 학사 편입이라고 하는 제도들에 갖고 있는 부작용들도 발생하고 있어서 뭐 서로 싸움의 연속성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한 입학생을 받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다양한 그 학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받자라고 하는 측면들 때문에 전문대학원이 됐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의사가 되는데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그리고 이런 불편 때문에 의사들이 여성화되는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랑 상관없이 거의 뭐 60대 40 정도 비율이라 봅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의대에 있는 비율들이 이 정도 되고 있는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 관련해서는 그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들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양질의 의사 양성을 하는 데는 대학원 체제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죠. 그런데 이미 그 기본의학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임상의사 1차 진료의를 만드는 데 작용하기 때문에 달라질 게 거의 없다라는 반대 논리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학위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의학교육에선 도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원 체제로 이런 것들을 해보자, 활성화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그 졸업생들이 그 거의 99%, 뭐 더 정확하게는 99.9%가 임상의가 되는데요. 이렇게 대학원 체제로 하게 되면 좀 다른 쪽을 진출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건 워킹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기초학사 배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 대학원 체제들을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졸업 후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학술학위 과정을 두면서 운영을 정산화한 측면들이 때문에 대학원 체제를 고민을 했지만, 그런 그 공부를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측면들은 이런 학제 개편으로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어서 이것도 뭐 찬반 양념들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지금 현재 고등학생을 받게 되면 중등교육에 여러 가지 영향들을 미쳐서 이런 부분들이 PP화됐죠. 지금 현재는 더 이 부분들이 강화돼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들은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그 전국 이과 고등학생의 1등부터 3000등까지는 의대 입시를 1차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할 정도의 세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떻게든 해결에 대한 상황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대한 부분들로 고민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편입을 생각하거나 그 자연계나 공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진로를 의대로 이제 틀거나 하는 또 부작용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대학원 체제로 가게 되면 분산 효과가 있을 거다. 다른 분야에도 이제 좋은 인력들이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은 벌어지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의학교육에 희망을 하는 친구들에 대한 악영향에 대한 우려만 더 생긴 상태로 변모되어 있죠. 그리고 의사의 양성기관들에 대한 문제제기들 때문에 인턴제를 폐지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턴제 폐지에 대한 논의들은 의학전문대학원 들어올 때부터 이야기됐던 측면들입니다. 자, 이것들을 굳이 길게 그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자, 사회에서 의사들한테 소양을 요구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하나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학문 배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졸업생들이 임상의사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한 분야의 진출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의대로만 쏠리는 그 쏠림 현상에 대한 분산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 의학교육에 요구되고 있는 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전문가를 교육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 이상의 그 사람들이 대학 졸업자가 되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하고 전문가라고 칭하는 친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그 오랫동안 그 언급을 하다가 고등교육법에 이런 정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전문직은 전문대학원에서 양성한다 라고 하는 체제들로 고등교육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2011년부터는 선택에 의해서 학부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면서 차업과대학 빼놓고는 다 그 학부 2+4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그 여러 전문직들이 있는데 이제 의사는 교육과정과 고등부 시각으로는 전문직이 이제는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상황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로지 보건의료 당국에서만 의사를 이제 전문직이라는 의미로 부여할 뿐이죠. 그러면 의사가 되는 과정에 전문가라고 하는 위치와 위상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하려면 과연 의학교육 그리고 의과대학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양과 역량들을 키워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학교육에서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친구가 이제 발표를 준비했는데 그 첫 번째 의학교육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 노승희 학생이 준비한 발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학교육에서 중요한 것에 대해 발표할 노희승입니다. 지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의학교육의 교육과정에는 첫째, 공식적 교육과정, 둘째, 비공식적 교육과정, 셋째,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적 교육과정이란 학교에 의해 계획된 학생들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교육계획표에 나오는 교육과정입니다. 학교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과 교육 목적, 비전, 핵심 가치 등이 이에 속합니다. 두 번째, 비공식적 교육과정이란 교수와의 만남이나 상담 등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의 과정입니다. 개인별 지도교수를 통한 비공식적인 만남과 상담을 통한 학습이 이에 속합니다. 세 번째, 잠재적 교육과정이란 직접적으로 의학에 관련된 학습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학습자의 성장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교육 과정입니다. 학교의 문화, 동아리, 동기 간의 상호작용, 교수나 선배 의사의 롤모델 설정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단순히 의학 지식을 암기하는 것처럼 획일화된 교육 방식이 아닌 이러한 잠재적 교육 과정이 의학 교육 혁신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교육 과정 중 하나인 롤모델에는 포지티브 롤모델과 네거티브 롤모델이 있습니다. 훌륭한 선배 의사나 교수의 모습은 학생들에게 포지티브 롤모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 교육 과정을 통해 의사다움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실습 병원에서 만난 선배 의사나 교수가 의사답지 않은 행동을 보이면 학생들에게 네거티브 롤모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가 강의 중 무심코 던진 의료직에 대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한마디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수의 롤모델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잠정적인 결론은 임용, 확인, 개발입니다. 교수의 임용 과정에서 연구 업적만으로 교수를 뽑을 것이 아니라 롤모델의 관점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수로 임용된 후에는 교수가 롤모델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인식시키고 또 약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롤모델 훈련을 교수 개발 프로그램의 하나로 정착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제한된 의학 지식의 습득을 교육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이 의학 교육에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과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에는 PBL과 보건의료 시뮬레이션 교육 등이 있습니다. 우선 PBL이란 Problem Based Learning의 약자로 문제 중심 학습을 의미합니다. 이는 의학 지식을 암기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실제 임상 환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적 사고 능력 개발에 소홀히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교육 방법입니다. 의학 교육에서의 문제 중심 학습은 학생 중심의 학습 형태로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를 이용하며 수집된 여러 가지 의학적 정보, 정보의 해석 및 통합 등 임상적 사고방식과 통합적 사고 능력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 능력을 함양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자를 통해 스스로 공부하여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 시뮬레이션 교육은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미래 의료인들이 임상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들을 안전하게 경험 학습을 통해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기본 임상술기 교육,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진료 수행 교육, 가상 시나리오를 이용한 환자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기본 임상 수행 능력 획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에도 이러한 가상병원을 통해 보건의료 시뮬레이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의학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제한적이지 않고 잠재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발표를 잘 들었죠. 저보다 더 훌륭하게 그 온라인 콘텐츠하고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것 같아서 뭐 더 할 나위 없이 잘 발표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이제 이 친구가 했던 것들을 그 요약을 해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교수자가 롤모델로 역할하는 게 의학교육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내줬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롤모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롤모델을 또 다른 걸 하게 되면 그 의대가 갖고 있는 문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화를 그 의대가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가 얘기했던 그 교수의 롤모델을 위해서 그 롤모델 관점에서 교수를 뽑아라. 참신합니다.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그걸로 뽑을 수 있는지. 다들 느끼겠지만 정량평가 요소들은 뭐 불만 없이 많이 받아들인 측면이지만 정성평가 요소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 사회가 과연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된다면 그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을 뽑는 측면에서도 같이 그 의대 학생들을 뽑을 때 수능 성적 그러면 뽑지 않고 다른 그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결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더라도 이 롤모델에 대한 역할 인식들을 좀 잘해서 그 열심히 그 학생들에 대한 문화를 창달하는 사람으로 하라. 그게 안 되면 훈련을 시켜라. 해가지고 교수가 조금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것에 그 많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핵심은 잠재적인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거를 이제 학교가 갖고 있는 문화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는데요. 그 문화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학교육의 중요한 것은 이라고 해서 전나겸 그 학생이 준비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학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할 전나겸입니다. 의학교육의 목적, 의학교육의 과정, 인문사회의학, 의학교육의 미래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학교육의 목적은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건양대학교의 교육 목적의 가장 상위 범주는 실력과 좋은 인성을 갖춘 신뢰받는 의료인입니다. 아래 교육 목표는 교육 목적을 위해 갖추어야 할 바탕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표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초과학, 기초의학, 기초임상통합, 예방의학, 의료인문학으로 나눠집니다. 각 학년에서 많은 과목을 배우지만 모든 학년에서 배우는 의료인문학에 관심을 가졌고
현대 사회에서 인문사회의학의 중요도가 점점 커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문사회의학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인문사회의학이란 인문학, 사회과학, 의학을 연결한 과목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의학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여러 근본적 소양과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의료도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급변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요 의료 개념들이 새롭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에서는 이런 주제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심리, 문화적 요소와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문사회의학이 출현했고 그 중요도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문사회의학에는 하위 영역들이 있는데 그중 의료사회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사회학은 인간의 질병 및 건강과 관련된 재반 측면을 생물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고루 다루는 학문 분야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의사를 요구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서부터 의학 및 의료와 관련된 철학, 사학, 사회학 및 교육학적 문제를 탐구합니다. 의사학 및 의철학은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 등 의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의학이라는 학문의 역사만이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의학이 발전해온 역사와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한국의학사, 서양의학사, 병원의 역사, 질병의 역사, 의학 이론의 역사, 의료 제도의 역사, 의사의 역사, 의료 윤리의 역사, 의학 교육의 역사, 동서양 비교 의학사 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또 의료 윤리학이 있습니다. 의학과 특성상 생물을 활용한 실습이 많고 의술 행위와 관련 있는 도덕성이 결여된 행동들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사회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의료 윤리 문제가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과 관심이 증가할 것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학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자기 개발을 위한 과목들도 인문사회의학에 포함됩니다. 의학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자기 개발 과목들이 있습니다. 의학 교육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최근 의학교육 학계에서는 의학이 인간의 질병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접근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생물학적 측면에만 편중되어 온 점에 대해 자성의 소리가 있습니다. 의학이 분명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자연과학이라는 틀에 갇혀서 인간을 하나의 물체로 대해온 경향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반성적 성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분야가 인문사회의학입니다. 인문사회의학은 의학 교육의 미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의학 교육에서 지속적 변화와 혁신은 필연적입니다. 의학 교육은 의과대학과 이를 둘러싼 제도의 변화, 의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변화, 의료 전문직의 수행 업무와 사회적 역할의 변화, 교육학 이론과 교육적 실천의 변화 등 환경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 같은 환경 요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의학 교육의 변화를 촉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활발한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와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이 학생이 그 준비한 내용들의 키를 보게 되면 인문사회의학에 대한 포커스를 그 많이 뒀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넓은 지평을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죠. 뭐 좋은 발견 아니 좋은 지적 그리고 좋은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인문사회의학 교육이라고 하는 이 교육 과정이 그 여러분들한테에서도 전공에 비해서
이 교육과정이 조금 열등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전공과 같은 비중으로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인문사회의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로 성장이 될 때 그 이 친구가 얘기했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이제 의사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점점 그 변화도 많이 되고요. 기대도 이제 점점 다양해지고 기대도 그 많아집니다. 따라서 거기에 이제 발빠르게 그 대응할 수 있는 의학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했던 기본 의학교육 과정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말이 안 된다라는 상황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학생 모두 발표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